자, 오늘은 뉴턴 법칙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힘,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법칙, 그 다음에 연결된 두 물체의 운동. 힘, 물리에서 말하는 힘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그 힘의 합력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를 할 거고요. 뉴턴의 운동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 연결된 두 물체 운동. 두 물체가 이렇게 실로 연결되거나 또는 용수철로 연결되거나 했을 때 어떤 힘을 받는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이 프린트물은 다음 카페 직관물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힘이란 뭔가요? 힘이란, 글자가 조금 잘리네요. 1번, 종이에 힘을 가하면 종이를 구길 수도 있고 찢을 수도 있다. 그렇죠. 사실은 힘을 가하면 이렇게 구길 수도 있고 또는 찢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힘은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번, 책상 위에 종이를 올려놓고 한쪽으로 힘을 가하면 정지해 있던 종이가 움직인다. 이렇듯 힘은 물체의 빠르기를 0m/s에서 1m/s로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책상 위에 이제 종이를 놔두고 이를 밀면 얘가 속도가 0이었다가 갑자기 속도를 얻게 되죠. 그죠? 또는 1m/s에서 2m/s로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힘은 물체의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세 번째, 책상 위의 종이가 X축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Y축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운동 방향이 변합니다. 즉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을 변화시키는 원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XY축이 있을 때 이렇게 종이를 놔뒀다고 합시다. 이 종이가 오른쪽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힘을 주면 이 녀석이 이렇게 운동하는 방향이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을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힘의 세 가지 역할이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모양을 변화시키고요. 두 번째는 빠르기와 방향을 이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 녀석을 우리가 힘이다라고 봅니다. 이때 이제 빠르기하고 방향을 이제 운동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참고로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상황은 다루지 않습니다. 운동 방향이 변하는 상황은 다음 단원에서 다루게 되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빠르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힘에 대해 논의를 할 겁니다. 거기 줄 좀 쳐놓으세요. 빠르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힘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예요. 그러므로 물체의 속력이 변했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 힘이 가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 줄 좀 쳐놓으세요. 물체의 속력이 변했다라는 문구가 들어있으면 힘이 가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힘의 기호. 이 단원에서는 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힘이라는 말 대신에 간단하게 기호로 F라고 쓰겠습니다. 영어의 force의 앞글자고요. 다음처럼 씁니다. 이렇게 F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철수가 버스를 밀고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주어인 철수를 쓰고요. 목적어인 버스를 뒤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벡터니까 이렇게 화살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순서로 쓸 거고요. 자, 세 번째, 힘의 3요소. 자, 사람이 물체에게 힘을 가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기호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번 힘 가하기. 위 그림에서 물체가 수평면 위에 놓여 있고요. 물체의 실을 연결해서 사람이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생활에서의 표현입니다. 힘을 준다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의 표현이고요. 물리에서는 사람이 물체에게 힘을 가한다라고 합니다. 거기 줄 좀 쳐놓으세요. 물리에서는 사람이 물체에 힘을 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좀 더 세련되게 사람이 물체에게 힘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앞으로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용점. 이때 힘이 작용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그 그림에서. 자, 일단은 이제
몸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은 힘을 주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힘이 작용하는 지점은 바로 물체에 있겠죠. 예. 그래서 힘이 물체에 작용한다라는 의미로 물체에다가 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사람 손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물체를 잡아당긴다라고 하면은 물체에다가 물체의 철수가 물체를 잡아당긴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목적어에 해당하는 물체에다가 작용점을 하나 찍어줍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철수가 물체에게 힘을 주고 있구나 라는 이제 의미가 내포가 되는 거예요. 자, 작용점은 소위 말하는 작용 반작용 또는 힘의 평형을 구분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따가 굉장히 좀 심층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역학에서 우리의 관심은 힘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받는 물체에 있습니다. 거기 줄 좀 쳐보세요. 역학에서 우리의 관심은 힘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받는 물체에 있습니다. 물체가 힘을 받아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가 초점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철수가 물체를 잡아당기는데 그러면 이제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초점이고요. 예. 자, 그 다음 꼭 명심해야 될 거는 물체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에 점을 찍어준다. 그래서 뭐 나 물체를 찜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 뭐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3번. 사람이 힘을 어느 방향으로 가하느냐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윗 그림에서 힘을 가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오른쪽으로 힘을 주는지 왼쪽으로 힘을 주는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철수가 이제 물체를 왼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화살표를 그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힘이 작용하는 방향까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사람이 물체를 세게 당기는지 약하게 당기는지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변화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힘을 10N을 주느냐 또는 20N을 주느냐가 사실은 물체한테 또 이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화살표를 그릴 때 큰 힘이 작용하는 경우는 화살표를 길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만약에 뭐 10N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20N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길게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작은 힘이 작용하는 경우는 화살표를 짧게 그려줍니다. 즉 화살표의 길이를 통해서 힘의 크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결론. 자, 이상에서 말한 작용점, 힘의 방향, 힘의 크기 등 세 가지를 힘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네, 작용점,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방향. 이거는 작용점. 네, 이 세 가지를 힘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자, 작용점을 힘을 받는 물체에다가 찍어준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참고로 힘의 3요소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그림을 보고 힘이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얼마의 크기로 작용하는지를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힘의 단위. 이동거리의 단위로는 미터를 쓴다. 질량의 단위로는 킬로그램을 쓴다. 힘의 단위는 뉴턴을 쓴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그럼 센티미터의 단위는 누구를 위하기 위함일까요? 라고 제가 우스갯얘기로 그걸 적어놨는데 별로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제 이름이 창민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니셜을 따서 센티미터로 한 거다 라고 했는데 좀 썰렁하네요. 자, 여튼 힘의 단위는 뉴턴입니다. 자, 5번 힘의 합성.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5번 힘의 합성. 자, 동그라미 1번.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한 개의 힘이 작용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개의 힘을 합쳐서 하나의 힘으로 바꾸는 행위를 힘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하나만 작용하면 괜찮은데 뭐 힘이 두 개라든가 뭐 세 개가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힘으로 이제 합쳐주는 작업을 힘의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2번. 다음 그림은 하나의 물체에 두 개의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경우에 물리에서는 아래 그림처럼 F1과 F2를 합한 힘이 물체에 작용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중첩이라고 하고 힘끼리는 중첩이 된다라는 원리를 우리는 보통 중첩의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 F1이 작용하고 있고 또 여기 F2가 작용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합쳐서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그냥 F1 더하기 F2라는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 두 개를 마치 힘 하나가 작용하는 것처럼 봐도 된다라는 게 뭐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우리는 중첩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개념 탑재 퀴즈. 다음 그림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또는 알짜 힘은 방향하고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 합력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서메이션 F를 쓰고요. 알짜임이다라고 하면은 Fnet 뭐 이렇게 씁니다. 네. 자, 다음 그림에서 합력이나 알짜임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2N과 3N이 작용하고 있죠, 그죠? 여기 2N이고 여기 3N입니다. 그럼 두 개 합쳐서 얼마냐? 네, 5N이죠.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쓸 때는 플러스라고 꼭 써주시고. 시사점. 한 물체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점 시작.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지만 5N의 하나의 힘만 작용한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힘이 두 개일 때 우리는 하나로 봐도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때 5N을 알짜 힘 또는 합력이라고 부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다음 그림은 하나의 물체에 두 개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경우 물리에서는 아래 그림처럼 F1과 F2를 뺀 힘이 물체에 작용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역시나 이거는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개념 탑재 퀴즈. 다음 그림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또는 알짜임의 방향과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2N, 그 다음에 왼쪽으로 3N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알짜 힘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까는 이제 힘의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더했지만 지금처럼 힘의 방향이 반대이면 빼줘서 1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개 중에 더 큰 게 이제 3N이죠. 그러면 3N의 방향이 왼쪽이니까 같은 부호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반대로 작용할 때는 힘을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는 or 이렇게 푸셔도 돼요. 어떻게 푸냐면 이게 왼쪽으로 3N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시고요. 얘는 오른쪽으로 2니까 플러스 2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의 합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합력은 크기는 1이고 방향은 왼쪽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뭐 둘 다 막 씁니다. 수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냥 이제 개념적으로 방향이 반대니까 빼야지. 그 다음에 큰 힘이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를 붙여줘야지. 뭐 이렇게도 씁니다. 둘 다 우리가 계산하면서 앞으로는 계속 쓸 거예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자, 다음 그림은 하나의 물체에 두 개의 힘이 직각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런 경우 물리에서는 두 물체를 이용해서 평행 사변형을 그리고 그것의 대각선이 알짜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케이스 1에서는 힘의 방향이 같을 때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2에서는 힘의 방향이 반대일 때예요. 글자가 조금 잘릴 것 같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 3는 뭐냐면요. 아예 두 힘이 나란하지도 않고 반대 방향도 아니고 90도로 이렇게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90도로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두 힘을 더해 주는데 이게 힘 자체가 사실은 서메이션 F는 F1 더하기 F2 힘 자체가 벡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두 힘을 더한다는 게 벡터 합을 해라 이 말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할 때는 우리가 앞서 배운 평행 사변형 법에 의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힘의 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힘의 합성은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두 힘이 나란할 때, 즉 두 힘 사이의 각도가 0도일 때. 자, 정리를 해보면 두 힘 사이의 각도가 0도일 때 그때는 그냥 더해주면 되고요. 180도일 때는 그냥 이제 빼서 부호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수학적으로 서메이션 F는 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서메이션 F는 해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0도도 아니고 180도도 아닐 때, 0도도 아니고 180도도 아닐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평행 사변형법으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6번 힘의 평형. 예, 아래 그림은 왜 R자임은 0이다. 이런 경우에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한다.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고 등속 운동한다. 예, 물론 정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3뉴턴, 3뉴턴이 왼쪽 오른쪽으로 똑같이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물체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합니다. 못 움직이겠죠. 아예 못 움직이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작용하는 두 힘이 작용하는 두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작용하는 두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그래요.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케이스 1, 2, 3 세 가지를 다뤄봤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R자임이 있는 상황이고요. R자임이 있으면 물체는 이제 속도가 변하죠. 그래서 이제 앞의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은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가속 상태다라고도 불러요. 좀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물에다가.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R자임이 있는 경우랑 R자임이 없는 경우랑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물체의 그 상태를 나누는데요. R자임이 있을 때는 이거를 가속 상태라고 하고 R자임이 없을 때는 힘의 평형 상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개념 탑재 퀴즈 1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처럼 물체는 등속 운동하고 있다. 그림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 넣으시오. 자, 등속 운동 형화편으로 줄 좀 쳐보세요. 자, 등속 운동한다는 것은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작용하는 두 힘이 반드시 크기는 같아야 되고 방향이 반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퀴즈 1번. 자, 얘가 등속 운동 하는데 한쪽에 힘이 3뉴턴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빠져 있는 건 뭐냐? 예, 오른쪽으로 3뉴턴이 빠져 있겠죠. 자, 그 다음 개념 탑재 퀴즈 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물체는 등속 운동하고 있다. 그림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 넣으시오. 네. 자, 퀴즈 2번은 지금 보니까 왼쪽으로 3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2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두 힘만 있다면 R자임이 왼쪽으로 1뉴턴 작용해서 얘가 얘처럼 이제 가속 상태에 빠지겠죠. 근데 지금 이게 힘의 평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른쪽으로 하나의 힘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이때 퀴즈 1번하고 퀴즈 2번을 구분할 때 퀴즈 1번은 두 힘의 평형이다 라고 부르고요. 퀴즈 2번은 세 힘의 평형이다 라고 부릅니다. 세 힘의 평형. 세 힘의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글자가 잘리나요? 조금 잘리네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는 힘의 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이 뭐냐? 힘의 합성이에요. 힘의 합성. 힘의 합성. 힘의 합성인데 상태로 보면 가속 상태하고 평형 상태가 있고요. 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요거 좀 적어보세요. 자, 가속 상태는 케이스 1, 2, 3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두 힘의 각도가 0도일 때, 이때는 그냥 닿으면 되고, 180도일 때는 절대값 취해서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0과 180도 사이일 때는 평행사변형법으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형 상태일 때는 두 힘의 평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힘의 평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됐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힘을 이제 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7번은 힘의 분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힘의 분해.
자, 이 멀쩡한 힘을요, 두 개를 더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제 멀쩡한 힘 하나를, 마치, 이 합성의 반대 과정처럼,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그걸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힘의 합성은 이제 힘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개를 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뭐 이렇게 90도로 돼 있을 때, 평행 사변형보로 이렇게 더하는 건데, 힘의 분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X축, Y축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힘이 하나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 각도가 세트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힘을 이제 또 접근을 하냐면은 자, 요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긋고요. 요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F의 힘의 X 성분, 이 녀석은 힘의 Y 성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얘네 두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분 벡터다라고 불러요. 또는 힘의 성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런 거는 왜 쓰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어정쩡한 방향으로 F가 작용하고 있으면 물체 운동 분석하는 게 되게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이 힘을요 X축 방향 성분, Y축 방향 성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눈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지금 상황은 그냥 이렇게 F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힘이 작용하고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 거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분석이 되게 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였더라? 갈릴레이 때부터인가?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앞에서 배운 거는 힘들을 더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힘이 하나가 작용할 수도 있지만 두 개나 세 개가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힘을 더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의 분해는 뭐냐면 힘이 하나만 작용을 하긴 하는데 그냥 어정쩡하게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작용할 때 그때는 이제 운동 분석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힘을 두 개로 이제 나누어서 또 상황을 분석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또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성분이 X 성분하고 Y 성분이 있는데 얘네들이 왜 성분이 되느냐 또는 성분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냐 그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성분이 되려면요 뭐가 성립을 해야 되냐면 얘네 두 개를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다시 더하기를 했을 때 원래 벡터가 나와야 됩니다. 즉 수학적으로 fx하고 fy를 더했을 때 원래 벡터가 나온다면 이때 요 두 녀석을 이 f의 성분 벡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힘이 뭐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한 20분 정도 힘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 부분이 잘 그 개념이 안 잡히면 계속 헤매는 거라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기본 과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물체에는 힘이 이렇게 하나가 작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두 개가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힘이 하나만 작용할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두 개가 작용할 때는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그 방향이 0도일 때는 더해주시면 되고 180도일 때는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0도와 180도 사이일 때는 평행사변보로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의 평형상태 힘의 평형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작용하는 힘이 방향이 반대면서 크기가 같을 때 이걸 이제 힘의 평형상태라고 부르고요. 요런 게 이제 전부 다 두 힘을 더하는 소위 이제 힘의 합성이고 그 다음에 힘의 분해는 어떤 거냐면 여기 그림처럼 힘이 하나만 작용하는데 문제는 이 힘이 X축 방향이나 Y축 방향이 아니라 어정쩡하게 작용하는 그런 경우일 때는 얘를 XY축을 잡아주고 이 녀석을 X성분, Y성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힘의 분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20분 동안 공부했던 거는 두 힘을 더하는 거 또는 멀쩡한 힘 하나를 두 개로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본 겁니다. 자, 이제 힘의 종류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0 몇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힘의 종류 1번 원거리 작용력 중 만유인력. 자, 만유인력은 이제 질량을 갖는 두 물체가 이렇게 굳이 붙어 있지 않더라도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는 게 이제 만유인력이에요. 만유. 한자로는 1만 만자에 이슬유자를 써가지고 모든 만물에 다
있는 인력이다. 당기는 힘이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모든 만물에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질량을 갖는 만물입니다. 질량을 갖는 만물. 질량체라고 하는데 질량을 갖고 있는 질량체들 사이에서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때 힘은 서로의 질량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쓰냐면 R제곱분의 GM에 비례한다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비례한다 라는 표현을 쓰면 반드시 함수로 따지면 이제 1차 함수 이제 형태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y라고 쓰고요. 이거를 이제 x라고 쓴다면 반드시 앞에 어떤 상수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y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쓰고 해서 이렇게 1차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요게 y고 그 다음에 요게 기울기 그 다음에 여기가 변수 x 이렇게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기울기에 해당하는 상수 일정한 값이 뭐냐 g입니다. g.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물리적으로 뭐가 뭐랑 비례한다 그러면 y가 x에 비례하는구나 그렇게 인지하시고 그러면 수학적으로 1차 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러면 앞에 기울기에 해당하는 또는 상수에 해당하는 값이 하나 들어가야겠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리에서 뭐는 뭐에 비례한다 라고 하면 수학적으로 1차 함수의 의미를 지니고 1차 함수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얘는 가운데 기울기에 해당하는 어떤 상수 또는 비례 상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수학적인 형태예요. 앞으로 얘는 뭐 기울기다라고 하지 않고요. 물리에서는 비례 상수다라고 부를 겁니다. 자, 어쨌든 anyway 두 질량체들 사이에서는 R제곱분의 GMM이라는 힘이 작용하더라 라는 거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뉴턴입니다. 그래서 힘의 단위를 쓸 때는 보통 이제 뉴턴 이렇게 많이 쓰죠.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뉴턴이라고 씁니다. 자, 이거 일단 좀 외우고 넘어갑시다. F는 R제곱분의 GMM이다. 이렇게. 자, 특히나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거 잘못 썼네요. 처음부터 잘못 썼네. MM. 그 다음에 얘도 MM. 자, 다시요. 힘은 MM 두 물체의 각각의 질량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많이 쓰고요. 이거는 이제 y 콜 AX의 형태다. 그래서 이제 앞에 기울기에 해당하는 상수를 쓰는데 여기서는 g라고 쓰고요. 요거를 보통 물리에서는 비례 상수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뉴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단위는 뉴턴이라고 쓸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F가 R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R이 커지면요 오히려 F가 작아지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죠. 이걸 보통 이제 물리에서는 역제곱 법칙이다라고도 불러요. 역제곱 법칙이다. 그러니까 그 자연현상에서 굉장히 많이 관찰되는 게 역제곱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군대 가서 남녀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서로 간에 애정은 식지요. 그래서 영어로 out of sight, out of mind 라고 얘기를 하지요. 뭐 그런 맥락에서 요게 그렇게 생소한 개념은 아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약식.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는 어떻게 쓰느냐. 우리 간단하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이제 작은 물체의 질량을 먼저 쓰고요. 나머지 R제곱분의 GM 얘를 그냥 한 번에 그냥 G 이렇게 많이 씁니다. G라고 많이 쓰고 이 G는 이름이 중력장이에요. 중력장. 반드시 암기 해두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질량을 갖는 두 물체 사이에서는 뭐가 작용합니까? 만유인력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힘은요, 뭐에 비례합니까? 두 물체의 질량에 각각 비례하고 또 뭐에 반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역제곱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합쳐서 F는 R제곱분의 MM에 비례한다라고도 씁니다. 자, 이때 비례한다라는 말은 수학에서 뭘 뜻합니까? 1차 함수다라는 걸 뜻하고요. 1차 함수는 어떤 형태를 띱니까? y 콜 ax.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게 기울기지요. 물리에서는 비례상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g라고 씁니다. g.
만유인력 상수라고 부릅니다.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만유인력 공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R제곱분의 GM입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이때 이 만유인력을 처음 발견한 뉴턴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힘의 단위를 뉴턴이라고 씁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뭐 철수가 수레를 10이라는 힘으로 잡아당겼다라고 했을 때 단위도 뉴턴이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형태는 어떻게 쓰느냐? 요 작은 물체의 질량 쓰고요. 그 다음에 R제곱분의 GM 요거 통틀어서 묶어서 G라고 쓰고요. 이때 G는 중력장이라고 부릅니다. 외워두시고. 그래서 중력장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R제곱분의 GM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는 간단하게 mg라고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형태는 사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수가 뭐 수레에게 힘을 줬다. 10N의 힘을 줬다 라고 하면 그냥 10N이다 라고 하지, 이거를 굳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 많이 쓰는 거냐?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길 때, 또는 지구가 사람을 잡아당길 때 쓰는 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만유인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뭐라고 많이 얘기를 하냐면 무거울 중자에 힘력자 써가지고 중력이다 라고 더 많이 씁니다. 보통 이거는 지구 같은 행성이 뭐 사람이나 또는 인공위성에게 작용하는 힘을 일컬을 때 많이 씁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거리 작용력 중 전자기력. 그 쿨롱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자연은 대칭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이제 어떤 역학적인 세계에서 작용하는 힘과 전자기 세계에서의 작용하는 힘이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거는 이겁니다. 자, 전기를 띠고 있는 두 물체가 있어요. 전기의 양은 보통 이제 Q라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의 양이다, 전기의 양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보통 한자로 전하량이 있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하량이 플러스 Q, 그 다음에 전하량이 플러스 스몰 q인 두 물체가 있고, 둘 사이의 거리가 r일 때 두 물체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호일 때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고, 이때 이 사람이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청력은요, 얘네들 각각의 전하량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이거를 찾아낸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신념을 갖고 있었냐면, 어차피 역학 세계하고 전자기 세계는 대칭적으로 구조를 지닐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자체가 대칭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만유인력에서 역제곱 법칙이 성립했듯이 이렇게 이 전기력도 역제곱 법칙을 성립하지 않을 거냐라고 이제 미리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실험 세팅을 그렇게 이제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만 이게 이제 맞아 떨어졌던 거죠. 자, 이때 y는 x에 비례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1차함수고, 1차함수는 아시다시피 괄호 앞에 괄호 앞에다가 괄호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고 해서 y는 ax라는 1차함수 형태로 써주고요. 이때 괄호 안에 들어갈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에서는 기울기라고 부르고 물리에서는 비례상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비례상수는 k라고 해서 쿨롱 상수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들 사이에서 보통 얘는 이제 전하체, 질량 갖고 있는 애들은 질량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를 갖고 있으면 전하체, 또는 이제 대전체라고도 불러요. 대전이란 말은 전기를 띠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전체라고 많이 하는데, 두 대전체 사이에서는 전기력이 있어요. 근데 그 전기력 공식은 뭐냐? R제곱분의 KQQ라고 쓴다는 거예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한번 외워봅시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들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전기의 양을 전하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들은 전하체라고 하지 않고 대전체라고 부르고요. 자, 두 대전체 사이에서 뭐가 작용한다고요? 전기력. 크기는 얼마요? R제곱분의 KQQ 이렇게요. 자, 요거는 약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이 작은 Q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R제곱분의 KQ를 대문자 E 이렇게 쓰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장이다 라고 불러요. 전기장이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 자, 아까 중력은요, R제곱분의 GMM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간단하게 쓸 때는
mg 뭐 이렇게 쓰고요. 네. 자, 됐습니다. 이때 이제 중력하고, 그 만유인력하고 전자기력은 물체들이 접촉하지 않아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라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long distance force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할 때는 원거리 작용력이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그 접촉했을 때 작용하는 힘, 장력, 수직 강력에 대해서 또 정리를 잠깐만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접촉력 중에서도 장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촉력은 이제 컨택트 폴스라고 부릅니다. 컨택트 폴스라고 부릅니다. 1번 상황. 어떤 상황이 있나요? 실에 연결되어 매달린 물체가 주어지면 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천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에 물체가, 질량의 임인 물체가 매달려 있으면 요거는 이제 장력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실은요, 팽팽하겠어요? 팽팽하지 않겠어요? 실은요, 팽팽하겠죠. 실이 이제 지 혼자 있으면은 뭐 느슨하겠지만은 어떤 물체를 매달고 있으면 실이 굉장히 팽팽할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탱탱 쳐보면 되게 이제 팽팽하게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됐죠? 자시요. 만약에 물체가 매달려 있지 않으면 실은 이제 느슨할 겁니다. 근데 이제 물체를 매다는 순간 실은 팽팽해지고요.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아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실은 물체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이때 실이 팽팽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이제 텐션, 긴장감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때 팽팽할 때 실은 물체한테 힘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팽팽한 것 자체가 실이 힘을 준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팽팽한 힘이다, 실의 힘을 팽팽한 힘이다라고 해서 텐셔널 포스 라고도 부릅니다.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한자로 장력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요. 네. 실은 혼자 있으면 이제 느슨해요. 근데 물체를 매달면 되게 팽팽합니다. 그래서 팽팽하면은 이거 자체가 실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실이 힘을 작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영어로 텐셔널 폴스 그렇게 부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실이 팽팽하면 이제 실이 힘을 가하고 있다고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실이 팽팽해서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실의 힘을 텐셔널 폴스라고 부릅니다. 네. 한자로는 장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호는 뭐라고 쓰느냐? 기호. 텐셔널 폴스에서 따와서 T라고 쓰고요. 공식은 없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장력의 크기를 구하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뭘로 구하냐면 4번 장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나요?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봐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질량의 임인 물체가 있으면 당연히 지구에 놓여 있다면 당연히 중력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힘이 하나만 있으면 얘는 정지할 수는 없어요. 지금 얘가 지금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의 그림이기 때문에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의 평형 상태에 있고요. 힘의 평형이 되려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힘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중력의 크기가 뭐 30N이다라고 그러면 반대편으로 30N이 반드시 하나가 더 있어줘야지 얘가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힘이 뭐겠느냐? 지금 뭐 위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실이 있기 때문에 이 실이 위로 잡아당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장력의 크기는 30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운동 방정식 방법이에요. 운동 방정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푸느냐 이렇게 풉니다. 일단은 이제 아래쪽에 mg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위로는 그냥 t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서메이션 f는 해서 힘을 다 적어줍니다. 힘을 다 적어줍니다. 일단은 얘는 이제 플러스 t,
그 다음에 일단 얘는 마이너스 mg 요렇게. 근데 지금 알짜힘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0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t는 mg다 이런 식으로 t의 크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운동 방정식이라고 그럽니다. 힘을 이제 찾는 건데요. 그래서 운동과 관련된 방정식이다라고 해서 이걸 운동 방정식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보통 힘의 평형일 때는 서메이션 f는 0이다라는 거를 써먹는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물체가 실에 매달려 있어요. 이때 실이 팽팽하다라고 하면, 또는 매달려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텐셔널 포스, 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출제자가 평가원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뭐냐? 기억해 두세요. 장력의 크기를 구하시오. 반드시 물어봅니다. 자, 다시요. 이런 그림이 나오고 물체는 정지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장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 반드시 평가원에서 물어보는 거는 장력의 크기를 구하시오입니다. 이때 5개념은 공식을 써서 장력을 구하는 게 5개념입니다. 왜? 장력은 공식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장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뭐라고요?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운동 방정식은 어떻게 쓴다고요? 서메이션 f는 0이다 이렇게 쓰는 게 운동 방정식입니다.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5번 장력의 유무. 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는 실이 팽팽하냐 하지 않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장력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자, 이번에는 접촉력 중에서 수직항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수직항력. 자, 1번 어떤 상황이 주어지냐, 딱딱한 바닥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요러면 이제 수직항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한번 제가 적어놓은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 때문에 물체가 면을 누르게 됩니다. 중력이 있으니까 중력이 이제 물체를 잡아 당기면 계속 이제 이 물체가 본의 아니게 면을 자꾸 누르게 되죠. 면을 자꾸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물체가 면을 누른다. 이거를 작용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면이 물체를 누른다의 반대는 떠받치다죠. 이거를 반작용이다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면이, 프린트물 보세요. 딱딱한 면이 닿아 있는 물체를 밀어내는 힘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수직항력, 노말 포스라고 그럽니다. 노말 포스. 노말 포스. 노말 포스. 수직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딱딱한 면이 있으면 이 중력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이 물체가 딱딱한 면을 밀게 되고요. 누르게 되고, 그 다음에 뉴턴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면이 물체를 떠받치게 되는데 요 힘, 이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우리는 노말 포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는 n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이 있느냐? 얘도 공식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와야 됩니다.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물어보는 게 수직항력의 크기를 구하시오예요. 자, 다시 한번. 평가원에서 이 그림을 주면 반드시 물어보는 건 뭘까요? 네, 수직항력을 구하시오예요. 근데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 네, 공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딱딱한 바닥에 물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 중력 때문에 물체가 면을 누르게 되죠. 그러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면이 물체를 떠받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정지해 있단 말이에요. 즉 역학적으로 보면 무슨 상태에 있어요? 힘의 평형 상태에 있어요? 아니면 가속 상태에 있어요? 힘의 평형 상태에 있죠. 그럼 물체가 받는 힘을 다 더했을 때, 서메이션 F를 했을 때 합력이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물체가 받는 힘을 여기다 다 적어주셔서 이퀄 0이다 이렇게 놓으면
우리가 답을 수직 강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힘이 뭐가 있느냐? 일단 수직 강력 있죠. 위쪽이니까 플러스 n이라고 쓰시고요. 그다음 중력 있죠. 마이너스 mg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면을 누른 이 힘, 물체가 면을 누른 요 힘은 여기다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뉴턴, 운동 방정식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운동 방정식이 뭐냐면 어떤 외부의 어떤 그 힘들이 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을 여기다가 쓰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운동 방정식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는요. 물체가 받는 힘이 아니죠. 오히려 뭐예요? 물체가 면한테 주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좀 알고 계세요? 이게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계속 헷갈리게 되는데 뭐냐? 운동 방정식을 쓴다라고 하면 이 운동 방정식은 반드시 뭐만 쓰느냐? 물체가 받는 힘만 쓰셔야 됩니다. 꼭 좀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힘의 평형이니까 이퀄 0이고, 그래서 수직 강력은요, mg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직 강력을 찾는데, 요게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찾는 거고요. 5번 주의할 점, 면에 닿아 있으면 수직 강력은 작용합니다. 면에 닿아 있으면 수직 강력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6번 수직 강력의 방향, 수직 강력의 방향은요, 면의 수직인 방향이고요. 또는 면이 물체를 밀어내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 있죠. 탈수기 안에 옷을 집어넣고 탈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세탁기가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요. 그 다음에 옷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수직 강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수직 강력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다고 합시다. 이게 뭐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제가 그 바로 위에서 동그라미 6번에서 수직 강력의 방향이다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면의 수직한 방향이고, 그 다음에 면이 물체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 그 바로 위에 5번 주의할 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면에 닿아 있으면 무조건 수직 강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옷이 요 탈수기 면에 닿아 있죠. 그러면 수직 강력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수직 강력의 방향은 요쪽입니다. 요쪽. 어디냐? 면이 물체를 밀어내는 방향입니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빗면. 자, 빗면에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놓여 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수직 강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방향은 어디이냐? 보통 이제 이것만 배운 학생들은 여기다가 수직 강력을 이쪽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수직 강력은 면이 물체를 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면이 물체를 밀어내려면 무조건 이쪽이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직각이어야 됩니다. 직각. 그래서 기억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벽에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람이 이렇게 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물체를 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체가 정지해 있단 말이에요. 즉 힘의 평형이란 말이에요. 힘의 평형이라는 것은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합이 다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힘을 하나 받고 있으니 전체 힘의 합이 0이 되려면 당연히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뭔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힘은 누구한테 작용하는 힘이겠어요? 지금 이 그림상 뭐 실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장력이겠어요? 아닙니다. 벽면이 물체를 밀어내는 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수직 강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장. 자, 천장이 있는데 이렇게 물체가 벽에 붙어 있는데 이거 사실은 사람이 떠받치지 않으면 중력 때문에 금세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천장에 물체가 붙어 있으려면 사람이 밀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천장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겠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람이
물체를 이렇게 밀어주고 있죠. 그러면 사람이 물체를 떠받치고 있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력이 중력이 mg가 이렇게 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굳이 쓴다면 지구가 물체를 떠받친다. 자, 그 다음에 벽면이 천장이 물체가 천장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천장이 물체를 밀어내는 힘이 바깥쪽으로 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장이 물체를 밀어내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50N이고 요게 30N이다 라고 하면 천장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은 20N이 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수직 강력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게 힘이 뭐냐, 가속 상태, 평형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힘이다. 그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힘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해서 가장 이제 자연계에 흔한 게 원거리 작용력, 만유인력하고 전자기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접촉력에는 장력하고 수직 강력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는 뭐는 빠졌냐면은 사람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은 여기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힘의 종류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이 물체한테 주는 힘, 뭐 이런 거는 이제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이 물체한테 주는 힘만 따지는데, 그게 만유인력, 전자기력, 장력, 수직 강력 뭐 이런 게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뉴턴 1, 2, 3법칙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